혼인신고까지는 말고 그냥 서로 오가며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버틴 세월이 길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각기 살림에 바빴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다시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 식탁 맞은편에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딱 그 정도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꾸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자고 했고 저도 결국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잘한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8개월 뒤 제가 지켜온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재혼을 서둘렀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태후 씨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문화센터 노래교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혼자 산 지 꽤 된 상태였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뒤 저는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 하나에서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상가라고 해봤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장만한 작은 건물 한 켠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고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자식들 손 벌리는 건 죽어도 싫었고 그렇다고 사람들 틈에 활발하게 나다니는 성격도 못 됐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프지 말고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말고 살자는 게 그 시절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억지로 등록시켜준 게 그 노래교실이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지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나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앉아서 1시간 때우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바람이나 쐬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태후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키가 크지도 목소리가 특별히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눈에 들어오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늘 혼자 남아 의자를 정리하고 강사한테도 꾸벅 인사를 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거든요. 다른 수강생들은 수업 끝나면 3, 4, 5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먼저 나가기 바쁜데 그 사람만 혼자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는데 오래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오래 보면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도시락을 늘 2개씩 싸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식성이 좋은 사람인가 했어요. 아니면 아침에 싸다 보니 넉넉하게 만든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끝나고 제가 가방을 챙기는데 그 사람이 슬쩍 다가와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혼자 드시기 뭐하면 같이 드시죠. 짧고 조용한 말이었는데 저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도 빵 한 조각으로 때웠거든요. 밥을 제대로 차려 먹는 게 귀찮아진 지 오래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지다 보면 나중엔 그냥 안 차리게 되거든요. 그게 버릇이 돼버렸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반찬이 3가지나 들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에 멸치볶음에 깍두기. 소박한데 정성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괜히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며칠은 도시락을 같이 먹고 며칠은 걸어서 집 근처까지 동행하고 그러다 어느새 수업이 없는 날도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오늘 날씨 좋다. 나는 오늘 시장에 갔다. 저녁은 뭐 드셨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괜히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쓸까 한참 고민하기도 했고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느낌이 오래간만이었던 겁니다. 자식들도 전화는 하지만 그건 걱정해서 오는 거고 이건 뭔가 달랐어요. 그냥 궁금해서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쩐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서 서태우 씨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오가는 것도 좋은데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해서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잠깐 있었습니다. 말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사실이었고 동시에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있었어요. 혼인신고까지는 말고 그냥 서로 오가며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지금도 그 말을 뱉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볕이 들어오고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게 두려웠고 혼인신고라는 게 가진 무게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묶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한테 딸려온다는 것도요. 빚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복잡할 수도 있고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내 문제가 된다는 것도. 첫 결혼 때는 그런 것들을 몰랐지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면서 그걸 모른 척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서태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프기라도 하면요. 병원에서 가족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해줘요. 수술 동의서 하나도 가족이 아니면 못 써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랑 법으로 묶인 사람이랑은 달라요. 금래 씨. 저는 금래 씨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게 무섭긴 했어요. 밤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누굴 불러야 하나 싶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번은 새벽에 혼자 가슴이 답답해서 식은땀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참고 날이 밝기를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하면 한달음에 달려오겠지만 그의 얼굴에 걱정 그늘지는 꼴을 보는 것도 저는 싫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던지 저는 그냥 혼자 버티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서태우 씨의 말은 정확하게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잠도 잘 못 잤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번갈아 가며 올라왔습니다. 딸한테도 말은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고 아직 확신이 없는 일을 먼저 꺼냈다가 아이가 반대라도 하면 더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던 날 바람이 꽤 쌀쌀했습니다. 서태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잘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잘했다는 게 저한테 하는 말인지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그때는 구분을 못했어요. 그냥 손이 따뜻해서 잡혀 있었습니다. 접수증을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게 다였어요. 거창한 설렘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이제 밥상 맞은편에 사람이 있겠구나 싶은 소박한 안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날을 되짚어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전날 저녁 서태우 씨가 식사 중에 불쑥 물었습니다. 금래 씨 상가 세입자랑 계약은 언제까지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재계약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곧 다시 조율해야 한다고. 그 사람이 살뜰하게 챙겨서 묻는 줄 알았거든요.
재혼을 앞두고 서로 형편을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내내 서태우 씨는 자기 집 형편보다 제 쪽 사정을 더 자주, 더 자세히 물었어요. 월세가 얼마인지, 세입자는 잘 내는지, 관리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건물 등기는 제 단독 명의인지, 그때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들었습니다. 그냥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들로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한 줄로 이어놓고 보면 그 사람이 저에 대해 궁금했던 건 제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제 명의로 된 게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을 치우면서 저는 그냥 그릇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직은요. 그리고 혼인신고 당일 저녁 서태우 씨는 부엌에 있는 저를 두고 거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 서미경 씨한테요. 목소리가 낮게 들렸고 통화는 짧았습니다. 오늘 했어. 응, 다 됐어. 그게 전부였어요. 기뻐서 알리는 것 치고는 너무 짧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남매 사이가 좀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넘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 한마디가 사실은 이미 무언가가 다 짜여 있었다는 신호였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왜 제 생활 기반부터 그렇게 자세히 물었을까요? 재혼하고 나서 저는 제가 살던 빌라는 그대로 뒀습니다.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집은 절대 빼지 마. 짧게 한 말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럴 생각이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살던 곳이기도 했고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태우 씨 집으로 살림을 옮기면서도 빌라는 비워둔 채로 뒀습니다. 관리비만 꼬박꼬박 내면서요. 서태우 씨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했어요. 햇볕이 잘 들었고 베란다에서 산이 조금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며칠은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컵 하나를 꺼내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냉장고를 열어도 어디까지 손을 대도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오래 혼자 살던 사람이 다시 누군가와 한 공간에 사는 건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어도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서태우 씨는 그런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아침을 직접 차렸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려 하면 오히려 말렸습니다. 금례 씨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어쩐지 좋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이 차려져 있다는 게 참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꾹 참고 밥을 먹었습니다. 생활비 이야기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서태우 씨가 먼저 꺼냈어요. 생활비는 제가 댈게요. 금례 씨 상가에서 들어오는 월세는 금례 씨 거니까 따로 모아두세요. 괜히 돈을 섞으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저는 상가 월세는 제 통장에 따로 모아두고 생활비는 태우 씨 쪽에서 감당하는 구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제안이 참 영리했습니다. 제가 월세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엔 제 재산에 손을 안 댄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생활비를 본인이 전부 대면서 저는 그 사람한테 빚진 기분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밥을 얻어먹고 공과금을 내줘받는 사람은 나중에 무언가 요구를 받았을 때 선뜻 거절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계산한 건지 그냥 좋은 마음에서 한 말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진짜로 평화로웠습니다. 같이 장을 봤어요.
시장에 가면 태우 씨가 무거운 건 다 들었고 저는 반찬 재료를 고르는 게 오래간만에 즐거웠습니다. 혼자 살 땐 장을 봐도 금방 상하니까 조금씩밖에 못 샀는데 둘이 먹을 걸 고르니까 오히려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저녁마다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고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간만이었던 겁니다. 밥 먹고 웃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그런 것들이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태우 씨 동생 서미경 씨가 집에 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왔고 웃음이 해픈 편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부침성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으면서 그냥 새로 생긴 시누이를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미경 씨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전에 어디 사셨냐고, 자제분들은 몇이냐고, 건강은 어떠시냐고. 저는 하나씩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언니는 상가도 있으시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 싶었거든요. 태우 씨가 했겠지, 라고 금방 넘겼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형편 이야기를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네,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그렇게 짧게 답하고 넘겼습니다. 서미경 씨는 어머, 대단하시다라며 웃었고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 대화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집 식구들이 저한테 물어본 것들을 다 모아보면 이상합니다. 서미경 씨가 다녀간 다음 주에는 조카 박진호가 왔습니다. 서미경 씨 아들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됐고 말이 번드르르한 편이었습니다. 앉자마자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새 제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왔습니다. 일부러 유도한 건지 자연스럽게 흘러간 건지 모르게요. 새할머니 상가 관리는 직접 하세요? 요즘은 관리 대행도 많이 쓰던데. 저는 그냥 직접 한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랑도 직접 연락하고 재계약도 직접 나간다고요. 박진호는 와 대단하시다라며 넘어갔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따로 들으면 다 그냥 안부 묻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한자리에 놓고 보면 그 집 식구들은 저한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명의로 된 게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물었어요. 말투가 부드러웠고 웃음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냥 관심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태우 씨는 돈을 섞지 말자고 했지만 병원에 같이 갔다가 수납할 때라든가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라든가 그런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제 쪽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례 씨 통장에 요즘 얼마나 모였어요? 묻는 말투가 가볍고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게 관리해 주려는 건가 싶어 그냥 대답하곤 했습니다. 이번 달에 월세가 얼마 들어왔다. 작년보다 조금 올렸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지금 생각하면 그 대화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말한 것들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밥을 같이 먹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태우 씨는 변함없이 다정했고 저는 그게 그냥 그 사람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잘한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에 나갔다가 거실 쪽에서 낮게 들리는 태우 씨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안 들렸는데 딱 한마디만 들렸습니다. 걱정 마. 아직 시간 있어.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그냥 넘겼습니다. 무슨 걱정인지 무슨 시간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저와 관련된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 말도 이미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왜 제 이름으로 된 것들부터 확인하려 했을까요? 재혼하고 8달째 되던 달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법 익숙해져 있었어요. 태우 씨 집 부엌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먼저 밥을 안 치는 날도 생겼습니다. 처음에 남의 집 갔던 공간이 조금씩 제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달까요? 슬리퍼도 제 것이 생겼고 베란다 한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은 화분도 하나 놓았습니다.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여기가 내 집이 되어가는구나 싶었어요. 상가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입자와 처음 계약할 때부터 저 혼자 다 처리해왔던 일이라 크게 긴장하지는 않았어요. 임박해서 부동산 쪽에서 연락이 왔고 전날 오전에 가서 서류 확인하고 도장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어요. 몇 년째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재계약 전날 오후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봉투가 두툼하고 발신인이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어서 처음엔 사기 우편인가 싶었습니다.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뜯으면서도 반쯤은 흘려볼 생각이었는데 안에 든 서류를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태우 씨 이름이 맨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문서 안에는 태우 씨가 몇 년 전에 지인의 사업체 보증을 선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지인의 사업이 어그러지면서 연대보증인인 태우 씨한테까지 채무 책임이 넘어왔고 일부는 변제가 됐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제 합의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오래된 태우 씨 주소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떨린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읽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그냥 만들어낸 문서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세부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태우 씨는 그때 외출 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일단 설명을 들어야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으니까요. 태우 씨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깐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별일 아니에요. 거의 다 정리된 일인데 서류가 늦게 온 모양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습니다. 저는 그 태연함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연대보증에 채무가 남아있다는 내용 증명을 받아들고 거의 다 된 일이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게 낯설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태우 씨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얼마 안 돼요. 곧 정리돼요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날은 일단 거기서 멈췄습니다. 내일 재계약도 있었고 머리가 복잡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물 마시러 일어났는데 충전 중이던 태우 씨 핸드폰에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동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끄려고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진호였습니다. 조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려고 집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끄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내용이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모님 쪽에선 새어머니 상가 쪽은 안 건드리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은 더 안 왔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면서 그 문자 한 줄을 머릿속에서 계속 다시 읽었습니다. 이모님 쪽, 안 건드리기로 했다. 이모님이라는 건 서미경 씨였습니다. 태우 씨 동생이요. 그리고 새어머니 상가는 저였고요. 안 건드리기로 했다는 건 건드리는 것도 논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건드릴 생각도 없었다면 굳이 안 건드리기로 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이미 제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저 모르게요. 저는 그날 밤 그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다고, 내가 잘못 이해한 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태우 씨 숨소리를 들으면서요. 그 숨소리가 평소랑 똑같이 고른 게 어쩐지 더 무서웠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태우 씨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여느 때처럼 밥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같이 먹었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오늘 재계약 자리에 가면 뭔가 알 수 있겠지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했습니다. 어젯밤 내용 증명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차분하게 한 줄씩요. 채무 금액이 적시된 부분, 보증 계약 날짜, 지인의 사업체 상호. 그것들을 따로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변제합의 날짜가 재혼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태우 씨가 재혼을 서두르던 시점과 채무 변제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이번엔 분명히 무서워서였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도시락을 2개 싸오던 사람, 이 나이에 아프면 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 사람, 혼인신고 접수증을 받아들고 잘하셨어요 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필요로 한 이유가 따뜻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인감도장 케이스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계약 자리에 가야 했으니까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제 상가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 사무실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재계약이니까 단정하게 입어야겠다 싶어서 평소보다 조금 신경을 썼어요. 인감도장 케이스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서류 파일도 챙겼습니다. 세입자와 주고받은 계약서, 사본이랑 등기부등본 사본을 미리 뽑아뒀거든요. 몇 년째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서류 확인하고 도장 찍고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우 씨는 그날따라 먼저 외출했습니다. 아침에 일이 있다고 했어요. 어디 간다고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계약은 원래 제 혼자 처리해 온 일이었으니까요.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고 저도 굳이 데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서미경 씨였습니다. 태우 씨 동생이요. 그리고 그 옆에 박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요. 둘 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마치 자기들이 먼저 약속이 있던 사람들처럼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부동산 재계약 자리에 세입자도 아니고 제 가족도 아닌 그 사람들이 왜 먼저 와 있는 건지 그게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온 건가, 날짜가 다른 건가 싶어서 파일을 꺼내 확인하려는 순간 서미경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 새언니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겼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반가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같은 게 그 웃음 안에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보면서 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내오겠다고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장님이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모르는 뭔가를요. 서미경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정리할 건 같이 정리해야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건지, 누가 뭘 정리한다는 건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오래된 보증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야 하는 시점인데 재혼도 하셨으니까 새할머니 쪽이랑 좀 같이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복판이 서늘해졌습니다. 숨이 살짝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태우 씨 채무를 저랑 엮어서 해결하자는 거였습니다. 재혼을 했으니 책임도 같이 진다는 논리로요. 그것도 제 상가 재계약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왔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오늘 재계약 건 외에 보증금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먼저 오신 분들이 말씀하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상황이 어떻게 짜인 건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뒀던 겁니다. 태우 씨 채무 문제와 제 상가 보증금을 같은 흐름으로 엮어서 설명했겠지요. 재혼한 사이니까 재산도 같이 봐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박진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혼하셨으면 책임도 같이 지시는 거 아닌가요? 외삼촌 혼자 감당하라고 두실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따지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려고 조심한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말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서미경 씨가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저희가 뭘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족으로 풀어보자는 거지. 혼자 깨끗한 척 빠질 생각은 말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혼자 깨끗한 척 빠질 생각은 말아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다른 손님은 없었지만 사장님이 있었고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깨끗한 척이라는 말이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목이 잠겼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가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억울한 건지 화가 난 건지 무서운 건지 그 순간에는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냥 전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약서를 펼치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인감도장 케이스가 가방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장을 찍으면 안 되겠다는 건 알았는데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 말이 그 순간에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가방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미경 씨와 박진호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웃음을 섞어가며 그런데 내용은 계속해서 같은 방향이었어요. 재혼했으니 책임도 같이 진다. 가족이면 같이 풀어야 한다. 왜 혼자만 빠지려 하느냐?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준비를 해왔구나. 부동산에 먼저 와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맞춰뒀고 둘이 같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말도 각자 역할이 나뉜 것처럼 진행됐습니다. 박진호가 논리를 대고 서미경 씨가 감정으로 압박했어요. 저는 혼자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날 계약서를 끝내 펼치지 못했습니다. 재계약은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사장님한테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미경 씨가 뭔가 더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렸지만 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찬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걸으면서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가방 안에 있는 인감도장 케이스를 손가락으로 느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 원한 게 뭔지를요. 이 도장이었구나. 이게 찍히면 뭔가가 넘어가게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떠올랐습니다. 태우 씨가 오늘 아침 일찍 외출했다는 것. 재계약 날짜를 알고 있었을 텐데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고 오늘 어디 간다는 말도 흘리듯 했다는 것. 그 사람이 모르고 있었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제가 모르는 자리에서 이미 이야기를 맞춰두고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 그 순간에는 춥다는 느낌도 잘 안 왔어요. 몸이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이 희미했고 골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선명하지 않아요. 머릿속이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텅 빈 것 같은 그 이상한 상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아마 그 기분을 알 겁니다. 화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오는 그 멍함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모른 척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지 않겠다고요. 지금까지 이상한 것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저는 매번 제 쪽에서 해석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살뜰한 관심이겠거니, 남매 사이가 좀 건조한 거겠거니, 별일 아니겠거니. 그런데 오늘 부동산 자리에서 제가 본 건 더 이상 부드럽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준비를 해왔고 저는 혼자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였으니까요. 태우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는데 표정이 평소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그 순간엔 낯설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는데 저는 그게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닌지를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서 텔레비전을 껐어요. 태우 씨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동생이랑 박진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태우 씨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짧은 변화가 저한테는 답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표정이 나오지 않거든요. 거기까지 갔어요?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태우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렸어야 했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말렸어야 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자리에 동생과 조카가 가기로 한 걸, 그리고 그게 오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외출한 겁니다. 자리를 피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거요. 태우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친척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보증을 섰다고 했습니다. 그 친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잠깐만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고 별일 없을 거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안 풀리면서 연대보증 책임이 자기한테까지 넘어왔고 처음엔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혼자 감당하기엔 금액이 점점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수년을 끌려다니면서 버텼는데 이제 변제 시점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 혼자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요.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금례 씨랑 재혼하면 생활이 안정이 되면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요. 울컥하거나 화가 솟구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희미하게 이상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는 건데 맞춰진 그림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멍해지는 그 느낌이요. 노래교실에서 도시락을 2개 싸오던 것. 이 나이에 아프면 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 혼인신고를 서두른 것. 재혼 전날 제 상가 재계약 날짜를 물었던 것. 재혼하고 나서 생활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하면서 제 통장 상황을 자꾸 확인하려 했던 것. 동생과 조카가 왔을 때 제 명의로 된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던 것. 전부 흘러들어갈 자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태우 씨가 더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잠깐요. 방으로 들어가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달을 머릿속으로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는 언제 들어왔는지, 내가 쓴 돈은 어디서 나갔는지, 태우 씨 쪽 돈과 내 돈이 섞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기억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결정을 내린 사람은 손이 안 떨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협에 갔습니다. 태우 씨한테는 볼 일이 있다고만 했어요. 신협 창구에서 재혼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좌 거래 내역 전부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기간이 좀 길다고 했지만 저는 전부 다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두툼하게 출력된 내역서를 받아들고 봉투에 넣어서 저는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조용한 분이었어요. 저는 앉자마자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재혼한 경위, 배우자의 채무 내용 증명, 부동산 자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 상가 보증금과 월세 수입이 따로 관리돼 왔다는 것까지요. 말하는 내내 목이 조금 잠겼지만 끊지 않았어요. 중간에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계속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내역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계좌가 완전히 분리돼 있네요. 상가 월세 수입은 재혼 전부터 관리해온 고유 재산이고 생활비 명목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체된 내역이 없어요. 배우자의 채무가 이쪽으로 넘어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압박을 준 건 사실상 근거 없는 겁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잠깐 아래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는 말을 누군가한테서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배우자 측이나 가족 측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연락 내역이 남아있으면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태우 씨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어제와 달랐어요.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섞인 얼굴로 저를 봤는데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태우 씨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태우 씨가 말했습니다. 금례 씨, 잠깐만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호한테서 온 문자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봤던 그 문자요. 이모님 쪽에선 새어머니 상가 쪽은 안 건드리기로 했다는 그 문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으로 화면을 찍었어요. 태우 씨가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더 봤습니다. 태우 씨가 서미경 씨한테 보낸 문자였어요. 날짜는 재혼 초기였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금례 씨 재산엔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었어요. 태우 씨가 동생 측에 제 재산을 건드리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을 그어야 할 상황이 이미 있었다는 것. 서미경 씨 측에서 제 재산을 어떻게 해보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태우 씨는 그걸 알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다는 건 손을 대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 재혼 생활을 계속했다는 건 태우 씨가 그 상황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저한테만 숨겼다는 겁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춘 마음이 저는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문자도 찍었습니다. 태우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금례 씨 하고 낮게 불렀습니다. 저는 손목을 천천히 빼고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아직도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 같은 눈빛.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해석하는데 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등이 문에 닿았고 저는 그 자리에 잠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좀 빠졌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8달 동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요. 외로움이 싫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밥상 맞은편에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진짜 지키려 했던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었어요. 남편이랑 허리띠 졸라매며 장만한 상가, 혼자 버티면서 꼬박꼬박 모은 월세,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며 지켜온 자존심. 그것들이 흔들리는 게 무서워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혼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요. 붙잡아야 할 건 그 결혼이 아니라 제 삶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법무사 선생님한테 다음에 가져가야 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했어요. 결정을 내린 사람의 손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이 결혼이 아니라 제 삶이 아니었을까요? 법무사 선생님 사무실을 두 번째 찾아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두 번째에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러 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제가 가진 것들을 전부 정리해 갔어요. 상가 등기부등본, 세입자와 맺은 계약서 사본, 재혼 전부터 관리해 온 통장 내역, 그리고 태우 씨 핸드폰에서 찍어둔 문자 사진들까지요.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가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손에 쥔 게 있다는 것, 내가 지켜온 것들이 서류로 남아있다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단단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상가는 재혼 전부터 단독 명의로 보유해온 고유 재산이고 월세 수입도 별도 계좌로 관리돼 왔어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에요. 배우자 채무를 이 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없다. 의무가 없다. 그 말을 제 안에 단단하게 박아 넣었어요. 그 사람 동생이랑 조카가 부동산에서 한 말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채무를 상대방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사실관계와 다른 압박이었던 거예요. 문자 내역도 있으니까 만약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온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조금 잠겼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울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눈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울자고 그렇게 속으로 다독이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부동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먼저 말했어요. 지난번에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본인도 당황스러웠다고요. 저는 그 말에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제 편이었구나 싶어서요. 재계약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고 했고 이번엔 세입자랑 저 단둘이 만나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알겠다고 했어요.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말을 못했어요. 재혼 소식도 뒤늦게 알렸는데 이 이야기까지 꺼내면 아이가 얼마나 속상해할지 싶어서 계속 미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혼자 감당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딸아이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 집 나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근데 나와야 해. 짧은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에 한참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걸어가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창피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한테 기댔더니 이렇게 됐다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딸아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태우 씨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눈밑이 좀 내려앉아 있었고 말수도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한때는 이 사람 얼굴이 참 반가웠던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노래교실 끝나고 도시락을 내밀던 그 사람이랑 지금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실감이 안 됐습니다. 태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금례 씨, 한 번만 이해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었어요. 금례 씨한테 손에 끼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만큼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진심이었다는 말.
그 마음만큼은이라는 말.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나름으로는 진심인 부분도 있었겠지요. 도시락을 싸올 때도 병원 이야기를 할 때도 전부 다 계산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있었다 해도 그 진심과 함께 숨긴 것들이 있었다는 것. 재혼을 권하면서 채무 이야기를 끝까지 꺼내지 않았다는 것. 동생과 조카가 제 재산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것. 손대지 말라고 선을 긋는 문자를 보내면서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들이 전부 함께 있었습니다. 진심 옆에요. 그 진심을 믿으려면 그 옆에 있던 것들도 같이 안아야 합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 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 씨, 나한테 잘해준 거 기억해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게 진심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모르는 채로 있었다는 게 싫어요.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내가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태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재혼하면서 살림을 크게 합치지 않았으니까요. 옷 몇 벌, 세면도구, 화분 하나, 책 몇 권. 베란다에 놓아뒀던 작은 화분을 집어들면서 저는 이걸 여기 놓은 게 얼마 됐다고 이렇게 정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잘 줬더니 새잎이 나 있었어요. 그 새잎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태우 씨는 제가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방문 앞에 와서 섰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 흔들림이 무서웠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또 머뭇거릴 것 같아서요. 이틀 뒤에 재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입자와 저,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 셋이서 조용히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가 또렷하게 펼쳐졌고 제 인감 도장이 제자리에 찍혔습니다. 그 순간이 그렇게 묵직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간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면서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번에 고생하셨어요. 저는 짧게 웃고 인사를 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분도 저도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비워뒀던 제 집이요. 문을 여는데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 사람이 없었던 집 냄새요. 저는 창문을 전부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서 커튼이 흔들렸어요. 햇볕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서 빛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혼자가 전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재혼 전의 혼자와 지금의 혼자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혼자라는 게 비어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아도 이 공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그날은 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제대로요. 된장찌개에 나물 하나 밥을 지어서 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예전처럼 초라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늦은 사랑이 죄는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것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이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급했고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쉽게 넘겼습니다. 돈은 말을 안 해도 움직이거든요. 사람은 말을 해도 숨기고 돈은 말이 없어도 흔적을 남깁니다. 설명되지 않은 돈은 결국 사람보다 먼저 본색을 드러낸다는 걸 저는 그의 8달 동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새 잎이 나 있는 그 화분이요. 빌라 창가에 놓아뒀더니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그 잎이 잘 자랄 것 같다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그냥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